그날 밤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심장박동기 소리가 한 박자 한 박자마다 생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 시어머니의 말은 손이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옆집 강민호 씨 알지? 그분 한번 만나봐라. 그 순간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저를 자식처럼 아끼시던 어머니가 왜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던 온기와 간절함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분한테 미안했어.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에 젖은 입술이 떨릴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한참을 돌고 돌아 결국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수진, 올해 52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오래된 아파트 20평 남짓한 곳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45, 하늘이 무너졌죠. 딸 지영이는 고등학생이었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살자.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끊긴 터라 어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드라마를 보고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딸은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영상통화 속 얼굴이 전부였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 평생 건강하던 분이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여기 있어. 흐릿한 목소리, 떨리는 손. 그 손을 제가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나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안다. 그러니까 들어. 그날 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제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옆집 강민호 씨,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이름. 그분 한번 만나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분 어머니하고나 40년 지이야. 그건 알아요.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우리 아들 좀 부탁한다고. 평생 혼자 살 것 같다고. 그때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평생 혼자 산 이유가 있어. 하지만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약속해라. 한 번만 만나본다고.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낯선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양복 차림, 반백의 머리, 곧은 자세. 그는 조용히 저를 올리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혹시 강민호 씨세요? 그가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옆집 사는 이수진이에요. 인사드린 적이 있어요. 아, 기억합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막 열리고 있다는 걸. 장례식이 끝난 뒤 식장 한켠에 남은 향 냄새가 어머니의 채취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조문록에는 빼곡한 이름들이 남았습니다. 그중 낯선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입에 올리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죠. 멀찍이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참가 조의를 표합니다. 짧고 단정한 인사였지만 그 안엔 깊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라. 너라면 괜찮을 거야.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강민호 씨. 그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반백의 머리 아래 약간은 피곤한 눈빛. 하지만 그 속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잠시 놀란 듯 눈이 커졌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약속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색하지만 어딘가 운명적인 순간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집안의 정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앉던 소파, 늘 보던 드라마 채널이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머니가 담가둔 김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겠네. 그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조심스레 뚜껑을 여니 오래된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죠. 강순 박순자, 어머니의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민호가 또 혼자 밥을 먹더라. 40이 넘었는데 결혼은 언제 하려나. 순자야, 우리 민호도 착한데 왜 인연이 없을까? 혹시 내 주위에 괜찮은 사람 없니?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두 어머니가 평생 주고받은 편지 속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오래된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5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폐암 말기래. 죽기 전에 민호 장가 보내는 게 소원인데. 부탁이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민호는 착한 애야. 그냥 몸이 좀 특이해서 그렇지. 몸이 특이하다. 낯선 문장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머니의 연필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준이야, 미안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네. 그런데 혹시 우리 수진이는 어떨까? 마음이 따뜻하고 편견이 없는 아이라서 민호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하루아침에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오랜 세월 품어온 약속의 연장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어머니의 목소리와 그 편지의 문장들이 뒤섞여 떠돌았어요.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은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손에 따뜻한 떨림을 느끼며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용기가 제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누른 그날 초가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벨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돌아서려던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 반백의 머리와 단정한 눈빛, 바로 강민호 씨였습니다. 아, 이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방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거실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기엔 너무 깨끗했죠.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고 주전자가 끓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향이 번졌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커피잔 2개, 깔끔히 개어진 수건,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선인장한 화분. 외로움이 묻어나는 규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차를 앞에 두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가 잔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지요? 네. 어머니와 강민호 씨, 어머님이 주고받으신 편지들이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덮어둔 상처를 누가 건드린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두 분이 정말 친하셨더라고요. 40년 넘게 서로 안부를 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 박 여사님을 많이 존경하셨습니다. 늘 말씀하셨어요. 순자한테 미안하다고. 왜 미안해 하셨을까요? 저 때문이에요. 짧은 대답 뒤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노을이 서서히 어두워지던 시간,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제 걱정만 하셨어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는 게 늘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그의 말에는 오랜 세월 쌓인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을 못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다만 남들과 조금 다릅니다. 남들과 다르다니요? 몸이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의미를 단번에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저 그가 얼마나 힘든 고백을 꺼내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 번 결혼까지 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매로 만났던 여자였죠. 서로 마음이 맞아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신혼 첫날 밤 그 여자가 보고 겁을 먹었어요. 다음 날 바로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고통을 삼키는 웃음이었어요. 그 후로는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또 상처받기 싫었거든요. 저는 그저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혼자 견뎌온 사람의 손, 단단하고 거칠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요. 다만 어머니는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하셨죠.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두 분이 평생 편지를 주고받으셨는지, 왜 제게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그럼 어머니께서도 민호 씨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분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서로 약속하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를 이어주자고.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두 어머니가 남긴 마음의 끈이 지금 제 앞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 살아서 익숙해졌다고 말하던 그의 담담한 표정,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 그 두 장면이 겹쳐지며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마지막까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셨는지, 그리고 어쩌면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두 세대의 마음이 이어준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늦가을의 문턱이었고 창밖은행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라. 그 약속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옆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문 앞에 서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이 선생님?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말씀드렸던 대로 잠시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이번엔 조금 덜 어색했습니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또다시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는 주전자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커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거실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가엔 작은 바람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살짝 흔들릴 때마다 은은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그 집이 오랜 외로움을 삼키고 스스로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커피잔이 식탁 위에 놓였고 잠시 서로 말없이 그 향을 맡았습니다. 그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선생님, 솔직히 이렇게 찾아오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분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추억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강민호 씨, 어머님 편지에 몸이 좀 특이하다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삼킨 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읽으셨군요. 죄송해요.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아닙니다. 어쩌면 언젠가 말씀드려야 할 일이었겠죠. 그는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자로서의 제 몸이 남들과 조금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콤플렉스였죠.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벽이 되었어요. 그는 말을 이었다가 잠시 멈추더니 마치 용기를 내듯 이어갔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첫날 밤 그녀가 울면서 나갔어요. 겁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오래된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크기나 모양보다 시선의 잣대에 더 많이 상처받는다는 걸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고독했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도요, 민호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저한테 그분을 만나보라고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왜일까요? 민호 씨는 겉으론 강해 보여도 사실은 너무나 따뜻한 분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감사가 함께 비쳤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상하세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피했는데 이 선생님만은 눈을 피하지 않네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의 진짜 크기는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 고맙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점점 옅어지며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 속 인연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숨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레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정도였죠. 때로는 제가 케이크를 가져가고 때로는 그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핸드드립 커피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는 늘 따뜻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릴 때마다 정성스러웠어요. 물줄기를 일정하게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요,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를 버티게 해줘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 씨, 요리도 하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오래 살면 배워야죠. 안 그러면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거든요. 그날 저녁 그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식당보다 나아요. 제가 감탄하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 선생님 입맛엔 맞을까 걱정했어요. 식탁 위에는 오래된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땐 하나뿐이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2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집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예전보다 덜해요. 왜요? 민호 씨 덕분에요. 그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도 차가운 바람도 그날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부엌 싱크대가 막혀서 애를 먹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수도가 멈추고 물이 역류하자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시간 되세요? 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요. 금방 갈게요. 그는 10분도 안 돼 도착했습니다. 공구함을 들고 와 싱크대 아래를 살펴보더니 말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오래된 배관이라 자주 막힐 거예요. 30분쯤 지나자 막혀 있던 물이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됐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업체 부를까 했는데 덕분에 살았어요. 이 정도야 뭐.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건 다 배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고장난 전등도, 막힌 배수관도, 깨진 유리창도 스스로 고쳐야 했던 세월. 그 외로움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가 돌아간 뒤 싱크대에서 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단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 후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시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고 텃밭에서 채소를 따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어요. 이 선생님,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잡생각이 사라져요. 그 말처럼 함께 텃밭의 흙을 만지던 순간들은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방울, 토마토의 붉은 빛,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짧은 눈길. 그때부터였어요. 그를 볼 때마다 단순히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흙을 다듬는 그의 손끝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는 조금씩 제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물을 주며 인사하고 저녁이면 서로의 집에 들러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이 습관이 되었죠. 그 평범한 시간이 제겐 오랜만의 평화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그리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이웃 아주머니 두 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옆집 수진 씨 말이야. 305호 총각이랑 자주 다닌대. 그 남자 결혼 한 번도 안 했다던데 좀 이상하대. 그러게 소문이 괜히 도는 건 아니지. 그들의 말은 바늘처럼 귓가를 찔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짧은 이동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엔 슈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산대 뒤편에서 계산을 도와주던 사장님이 말을 꺼냈죠. 수진 씨, 요즘 305호 남자분이랑 친하시죠? 네, 그냥 차 한 잔 정도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 좀 특이하다던데. 그 말에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남편이 목욕탕에서 봤다잖아요. 몸이 아주 보통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자가 다 도망간대요. 그들은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본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착하던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수진 씨, 혹시 관심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 괜히 고생하지 말아요. 가게를 나와서 돌아오는 길,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 시선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민호 씨 집으로 갔습니다. 민호 씨, 오늘 슈퍼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민호 씨에 대한 소문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부터? 네. 이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밖에 잘 안 나가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인생을 짓밟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호 씨,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저랑 이렇게 지내면 소문이 더 날 텐데요. 저야 상관없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제가 누구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양이 방 안을 감싸고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쯤 농담처럼 그러나 마음 한켠에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뭐가요? 그 소문이 진짜인지.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이 선생님, 그런 농담이에요. 웃으며 말했지만 제 심장은 묘하게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사람의 진심이 제 안에 온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불쌍한 옆집 총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이 며칠 뒤 민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선생님,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특별한 일은 없어요. 왜요? 제가 가꾸는 텃밭에 같이 가보실래요? 텃밭이요? 네, 아파트 뒤편 언덕에 있어요. 상추랑 토마토가 잘 익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좋아요. 날씨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토요일 2시쯤에요. 토요일 약속된 시간에 만난 민호 씨는 평소보다 가벼운 옷차림이었습니다. 흰 티셔츠와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손에는 작은 삽과 물통을 들고 있었어요. 이쪽이에요. 그가 앞서 걷는 발자국 뒤로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이 따라왔습니다. 텃밭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고추, 가지, 상추, 그리고 붉게 익은 방울토마토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와, 다 민호 씨가 가꾸신 거예요? 네,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가 삽으로 흙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이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잡초 뽑는 거 은근히 재밌어요. 그가 건네준 호미를 들고 저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의 촉감이 차갑고도 부드러웠습니다. 이거 정말 기분 좋네요. 그죠? 이상하게 흙을 만지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의 웃음소리가 햇살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는 토마토 하나를 따서 제게 건넸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방금 딴 거라 달아요. 저는 물로 헹군 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우와, 진짜 달아요. 이건 과일이에요. 그죠? 직접 키운 거라 그래요. 그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한참을 흙을 만지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손이 스치고 어색한 침묵이 흘러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엔 이상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이게 설렘일까? 젊은 시절 이후로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구름이 갑자기 많아지네요. 순식간에 바람이 거세졌고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다. 빨리 피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급히 언덕을 내려와 그의 집으로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후후, 갑자기 이렇게 쏟아질 줄이야. 민호 씨가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이 선생님, 옷 다 젖으셨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수건이랑 옷 드릴게요. 욕실 이쪽이에요. 그는 서랍에서 수건과 옷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 손, 따뜻했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민호 씨가 커피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이쪽에 앉으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감사해요.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방 안은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드라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머리 젖어 있잖아요. 말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는 제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말렸습니다.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 그리고 손끝이 살짝 닿는 감촉, 마음속 깊은 곳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습니다. 민호 씨, 네? 저랑 있으면 편하세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편해요. 아주요. 정말요? 이 선생님은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게 참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민호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라이기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색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떨림이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이 문 앞까지 와서 살짝 문을 두드리는 순간처럼.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조용히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 어쩌면 정말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같이 연락했습니다. 아침이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문자가 오고 저녁에는 따뜻하게 챙겨 드셨어요. 라는 안부가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하루를 지탱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지요. 사랑이 다시 찾아올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불쑥 마음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며칠 후 민호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주말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네. 왜요? 저녁 같이 드시죠. 이번엔 제가 제대로 대접할게요. 그날은 비가 그친 뒤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민호 씨의 집 식탁 위에는 촛불 하나와 정성스레 차린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그리고 작은 샐러드 한 접시. 와, 이걸 다 직접 하셨어요? 혼자 오래 살면 뭐라도 배우게 됩니다. 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제 손에 거품이 묻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이 오래 남았습니다. 거칠지만 다정한 손,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바로 손을 놓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용기를 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저 요즘 계속 생각납니다. 하루 종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뢰가 될까봐 계속 망설였어요.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 씨. 네, 저도요.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요즘 자꾸 생각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 듯한 놀라움과 오래 눌러왔던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저 평생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어요. 29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고백이자 고백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기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사람 냄새를 느꼈어요. 다시 웃게 됐고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대답을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도요. 저도 오랜 세월 외로웠어요. 그런데 민호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선생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 손은 이전보다 더 따뜻했고 더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의 지난 세월이, 그 모든 외로움이 이 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창밖에선 또다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이 선생님, 네, 이제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래요.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진 씨. 그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라면 괜찮을 거야. 그 예언 같은 말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저녁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 씨는 늘 먼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진 씨,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아니에요. 어제도 하셨잖아요. 오늘은 제 차례예요. 그럼 같이 해요. 둘이 하면 더 맛있잖아요. 그렇게 웃으며 함께 장을 보고 냉장고를 열고 부엌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손이 닿고 어깨가 스칠 때마다 묘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 떨림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요리할 때면 늘 제게 일을 나눠줬어요. 수진 씨, 파 좀 썰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함께 재료를 다듬고 김치찌개 냄비를 지켜보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질 때면 그가 말했죠. 이 냄새, 사람 사는 냄새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히 우리였습니다. 서로의 하루에 익숙했고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죠. 민호 씨는 제게 늘 배려 깊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럴 땐 달달한 거 먹어야죠. 그는 작은 케이크 조각을 사와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사소한 다정함들이 쌓여서 제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만든 평화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면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서면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낮게 들렸죠. 요즘 그 과부 말이야. 옆집 남자랑 거의 붙어 산대. 결혼도 안 한 남자라던데. 뭔가 수상하지 않아? 나이 들어서 참 창피하게. 그 말들은 칼날 같았고 제 등 뒤에 차갑게 꽂혔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마주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사람들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얘기요? 그 남자 말이에요. 좀 이상하다는 소문 많잖아요. 몸이 어쩌니, 여자가 도망갔느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건 민호 씨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실도 모르면서 말하죠. 제 말투가 조금 단호했는지 아주머니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괜히 마음 다치지 말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흐렸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다고 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오해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남을 비난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강한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민호 씨에게 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민호 씨 얘기.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익숙해요. 너무 오래 들어서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괜찮아요. 수진 씨가 알아주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 씨가 알아주잖아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이 사람의 편이 되겠다고. 밤이 깊어가고 창문 밖으로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수진 씨, 네.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그날 밤 빗소리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들렸습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던 건 민호 씨의 숨소리와 손끝의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외로움이 끝나는 자리가 바로 서로의 손 위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겨울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창밖의 나뭇가지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의 시선쯤은 견딜 수 있겠다. 그날도 민호 씨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진 씨, 텃밭에 눈이 왔어요. 같이 보러 갈래요?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잠깐 기다려요. 코트만 입고 나올게요. 둘이 나란히 걷는 텃밭길은 눈부셨습니다. 하얀 눈이 밭을 덮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요. 네. 그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손 안에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믿음, 온기, 그리고 오래된 상처를 감싸는 부드러운 위로. 눈밭 위에서 둘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민호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네? 저 요즘 가끔 무서워요. 무섭다니요. 이 행복이 사라질까 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졌거든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워요. 이 마음이 또 상처로 끝날까 봐. 그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민호 씨, 네,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오랜 세월 쌓였던 고독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호 씨, 응? 저 이제 그만 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요. 그는 놀란 듯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우리를 이웃에서 연인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변화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앞 슈퍼에 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 과부 아직도 그 남자랑 다녀? 요즘은 둘이 붙어서 장도 본다던데. 에휴, 나이 들어서 저게 뭐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 부엌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문을 열자마자 민호 씨가 말없이 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는 제 손등을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서로 믿어요. 그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차가운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사실은요. 제가 가진 이 특이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평생 이해받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수진 씨가 이해해 주잖아요. 그게 제겐 기적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민호 씨, 그건 단점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다름이지만 저한텐 전부예요. 그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가의 주름까지 따뜻하게 보일 만큼. 밖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그날 밤 우리 둘 사이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죠. 시간은 흘러 어느새 봄이 다가왔습니다. 햇살은 따뜻해졌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뒤에서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둘이 진짜 사귀는 거 맞대. 나이도 차이 많이 나고 저 남자 좀 이상하다잖아. 그 여자도 참 별일 다해. 그 말들이 귀에 닿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는 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제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사람들 시선 때문에 힘드시죠? 예전엔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미안해요. 다 제 탓 같아서. 아니에요. 탓이라니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그랬던 적 있었어요. 남들과 다른 나 자신이 무서워서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민호 씨, 네.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라면 괜찮을 거야. 그 말이 요즘 들어 자꾸 생각나요.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은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둘이 결국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편지들을 다시 펼쳐 읽으며 눈가가 저절로 젖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민호는 좋은 애야. 다만 세상이 그걸 몰라줄 뿐이야. 수진이는 참 따뜻한 애야. 언젠가 둘이 만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편지 속의 문장들이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닿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인연이 단순한 옆집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걸. 며칠 후 아파트 슈퍼에서 다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저 남자 맞나? 이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도망치듯 나왔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순간 아주머니들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용기가 필요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 씨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이제 겁이 안 나요. 겁이요? 사람들의 말이요. 이젠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 씨, 네, 고마워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해받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안도와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동백꽃 향기가 멀리서 스며들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보고 계실까요? 그럼요. 분명 웃고 계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애들 결국 만났구나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이해받지 못했던 세월의 상처가 녹아 있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이뤄졌다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변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랑을 운명이라 부르지만 때로는 그 운명이 부모의 마음을 통해 이어지기도 한다. 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빛이 짙어지고 아파트 화단엔 장미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휴대폰의 나측은 번호가 떴습니다. 엄마, 나야.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아, 웬일이야? 수업은 잘 돼? 엄마,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요. 정말? 무슨 일 있어? 그냥 잠깐 들어가고 싶어서요. 근데 엄마, 할 말 있어요. 그 말투가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무슨 말? 엄마, 요즘 옆집 아저씨랑 지내신다면서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가 말을 한 걸까? 아마도 친척 중 누군가였겠죠. 누가 그래? 이모가 오빠한테 말했대요. 엄마, 진짜예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그분 좋은 분이야. 엄마,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7년 됐지. 7년이 뭐가 길어요? 아빠 생각 안 나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영아, 엄마도 사람이고 외로워. 듣기 싫어요. 한국 가면 직접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며칠 뒤 공항에서 만난 지영이는 예전보다 성숙해졌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잘 왔어. 네, 포옹했지만 그녀의 팔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영이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옆집 사는 분이야. 강민호 씨. 나이는요? 59세. 직업은요? 퇴직하셨대. 결혼은요? 안 하셨어. 지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예순이 다 돼서 결혼도 안 한 남자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영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엄마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지영이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음악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먹어봐. 됐어요. 맛있을 텐데. 입맛 없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알았어요. 많이 화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수진 씨가 힘들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날은 유난히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엄마도 미안해. 미안하면 그 사람 만나지 마요. 그건 안 돼. 왜요?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지영아,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고 외로워. 너 유학 가고 밤마다 혼자 밥 먹을 때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어. 문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영이의 눈이 빨갰습니다. 그래도 난 이해 못하겠어요. 괜찮아. 지금은 이해 못해도 돼. 대신 한 번만 만나봐.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면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한 번만이에요. 그 대답은 희미했지만 분명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머니의 낡은 상자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 편지들 사이로 시간을 건너온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의 마음만은 진실이야. 그날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도 언젠간 이해하겠죠? 멀리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지영이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저는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는 걸 봤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민호입니다. 아, 민호 씨. 지금 딸분을 만났어요. 네? 아파트 앞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잠깐 얘기 중이에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지영이가 뭐라고 안 해요? 괜찮아요.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엄마가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아버지를 배신한 것 같다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배신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민호 씨, 지영 씨가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가 외로웠겠네요. 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말을 해도 닿지 않던 벽이 그 사람의 진심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1시간쯤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보다 한층 차분해 보였고 눈가가 조금 붉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우리는 잠시 마주 보았습니다. 그분 만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디? 처음엔 솔직히 화났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좋은 분 같아요. 그래? 엄마 얘기할 때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랑 딸 사이가 멀어져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엄마,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분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 아이의 눈빛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수진 씨에게는 진심이에요. 라고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답네.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반대 안 할게요. 정말? 응.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나 이제 다 컸으니까. 그 순간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평화가 우리 모녀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7년 동안 쌓여있던 그리움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그분 댁에 같이 가도 될까요? 정말? 응. 인사드려야죠.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 씨가 놀란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영 씨, 어제 얘기 너무 고마웠어요. 지영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민호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커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세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웃음이 오갔고 공기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영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민호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민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 말이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며칠 뒤 민호 씨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진 씨, 지영 씨가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정식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죠? 무슨 말씀을요?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거실 바닥 위에서 그 진심은 한없이 빛났습니다. 이수진 씨, 저는 평생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혼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서툴지만 남은 생은 당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가 내민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좋아요. 네, 저 결혼할게요. 그 순간 문틈에서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그 아이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지세요. 지영아, 이제야 엄마 웃는 얼굴 다시 보네요. 그게 다예요. 그날 밤 우리는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장이 케이크 위에 적혀 있었죠. 초를 끄고 웃는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이제 됐다. 2달 후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동네 복지회관이었지만 분위기는 그 어떤 예식장보다 따뜻했습니다. 핑크빛 한복을 입은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2세 신부라니. 참, 인생이란 모를 일이네. 그 말을 하며 웃자 뒤에서 지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예뻐요. 정말? 응. 민호 아저씨 깜짝 놀라실걸요. 결혼식장 입구에는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분 참 보기 좋아요. 사람 나이에 상관없지. 마음이 중요하지.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2분은 늦게 만났지만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심은 언제나 젊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약속처럼 단단했습니다. 수진 씨, 사랑합니다. 저도요. 서로의 눈빛이 닿는 그 순간 7년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우리라는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가장 앞줄에 앉은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그 말에 저는 또 울고 말았습니다. 민호 씨도 눈가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고맙다. 신혼여행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제주 바다 앞 작은 펜션에서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 꿈 같아요. 저도요. 평생 혼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에요. 아니에요. 셋이에요. 지영이까지. 그 말에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셋. 제주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분도, 저도, 그리고 지영이도요. 민호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매일 이렇게 살아요. 소박하게, 따뜻하게, 서로 믿으면서. 그래요. 그렇게 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옆집 두 세대를 터서 하나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이 허물어진 자리엔 햇살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젊어졌습니다. 아침엔 함께 커피를 내리고 점심엔 텃밭에서 채소를 뽑았으며 저녁엔 서로의 하루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된장찌개 맛있어요. 민호 씨가 파 썰었잖아요. 그럼 반은 제 공이네요. 그래요. 반반. 그 대화는 늘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참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어요.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라면 괜찮을 거야.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우리의 시간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늦게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사랑보다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소중하고 반짝였습니다. 아침이면 민호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저는 그 향기에 이끌리듯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조금 진하게 내렸어요. 좋아요. 그 향이 민호 씨 같아요. 그는 쑥스럽게 웃었고 그 미소는 여전히 청년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습관들 속에서 서로의 삶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함께 가서 손을 잡고 걷는 일, 비 오는 날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일, 밤이면 서로의 손을 잡고 오늘도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일. 그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에겐 선물 같았습니다. 지영이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나 결혼해요. 정말 세상에 축하해. 엄마 덕분이에요. 내 덕분? 응. 엄마가 용기 내서 다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저도 용기 냈어요. 나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오래된 상처가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결혼식 날 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처음으로 민호 씨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에 민호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그는 평생 듣고 싶었던 단어를 그날 들은 듯 했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민호 씨는 제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별이 참 많네요. 그러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에요. 두 분이 저 위에서 보고 계시겠죠? 그럼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봐라, 결국 둘이 잘 됐잖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번졌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은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있잖아요. 가끔 생각해요. 사람이 늙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채 늙는 게 슬픈 거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는 슬플 게 없어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나이 든 사랑은 등불이다. 천천히 오래도록 서로를 비춰주는 빛.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집만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응?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당신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 씨, 그 기적은 저도예요. 그날 밤 잠이 들기 전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당신의 마지막 부탁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이젠 외롭지 않아요. 별빛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건 분명 두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